오전 10시 제17보병연대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충균 국회의원의 부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중 왼쪽 두 번째 줄 앞에는 한소영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28세의 한소영은 키 165cm의 균형 잡힌 체격에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 부사관의 의연함이 드러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연병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유충균 국회의원이 내렸습니다. 52세의 유충균은 검은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보좌관과 수행원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장성호 연대장이 유충균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의원님, 제17보병연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충균이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부대 현황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장성호 연대장이 유충균을 연병장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두 줄로 서 있는 장병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의원님, 저희 연대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유충균이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줄부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자 장병들과 악수를 하며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생 많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첫 번째 줄을 다 돌고 나서 유충균은 두 번째 줄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여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충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소영 앞에 도착한 유충균은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소영이 예의를 지켜 악수에 응했습니다. 유충균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야, 근육 빵빵하네. 요즘 여군들도 체력 단련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유충균의 시선은 한소영의 얼굴이 아닌 가슴 부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왼손이 슬며시 움직여 한소영의 오른쪽 팔뚝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격려하는 듯한 가벼운 터치였습니다. 하지만 곧 유충균의 손길이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한소영의 팔뚝의 아래쪽을 조물조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유충균이 악수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유충균이 웃음을 띠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탄탄하네. 이 정도면 남자 장병들 못지않겠어. 그의 왼손은 여전히 한소영의 팔뚝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모두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모른 채 했습니다. 유충균이 마침내 한소영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충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여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한소영은 그 자리에 서서 유충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찰이 끝난 후 오후 2시 한소영은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몇 시간 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충균의 끈적한 시선과 그의 손길이 아직도 가슴과 팔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소영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성현 대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1세의 김 대위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중대장이었습니다. 한소영이 경례를 했습니다.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대위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이쪽으로 앉아. 한소영은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유충균 국회의원 시찰 때 일입니다. 의원님이 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김 대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한소영이 침을 삼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 팔뚝을 계속 주물러댔습니다. 김 대위가 다시 안경을 끼고 한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곤란함이 드러났습니다. 한중사 미안한데 혹시 오해가 아닐까? 의원님이 격려 차원에서 팔을 토닥여 주신 것일 수도 있잖아. 한소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5년간 군복무를 해왔습니다. 격려와 성추행의 차이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게 하신 건 순수한 격려가 아니라 명백히 성추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은 제 팔을 주무르는 동시에 시선은 제 가슴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김 대위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참 난감하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상대가 국회의원이고 공개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혹시 주변에서도 본 사람이 있나? 참모님들과 고위 간부님들이 모두 봤습니다. 김 대위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중사 미안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로 문제가 불거지면 오히려 한중사한테 손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김 대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님은 지금 상대방이 국회의원이라서 곤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대위가 돌아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지. 괜히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한소영은 평소 존경했던 김 대위의 반응에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중대장님,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 대위가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한중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한소영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한소영은 복도를 걸으며 곧바로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김 대위의 반응으로 보아 중간 간부들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연대 최고 상급자인 연대장 장성호 대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대 본부 건물 2층에 있는 연대장실 앞에 도착한 한소영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장성호 연대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영은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소영이 연대장실에 들어가자 장성호 연대장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48세의 장성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한소영이 정중히 경례를 했습니다. 중사 한소영,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성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말단 부사관이 연대장 호출 없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장성호는 소파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쪽으로 앉게. 한소영은 소파에 단정히 앉아 오늘 있었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성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는 것 같았지만 때때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한소영이 설명을 마치자 장성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중사, 이런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장성호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유충균 의원님은 우리 연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야. 국방예산심의에서도 항상 우리 편에서 도움을 주셨고 한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연대장님, 그것과 성추행은 별개 문제 아닙니까? 장성호가 돌아서서 한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 중사, 혹시 최근에 개인적인 문제는 없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성호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런 일은 때때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 의원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격려였을 수도 있고. 한소영이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5년간 성실하게 복무해 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성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게.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건가? 한소영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일단 조사해 봐야겠어. 그런데 한중사. 네, 연대장님.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한소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사람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료 부사관들이나 병사들 말이야. 괜히 불필요한 소문이 돌면 여자인 한 중사가 제일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소영은 연대장의 말에서 자신을 위한 듯 하면서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소영이 일어나 경례를 하고 연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박준혁과 마주쳤습니다. 박준혁은 한소영과 같은 중사 계급의 28세 동기였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선량한 인상을 가진 그는 한소영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중사. 연대장실은 무슨 일이야? 뭐 사고 쳤어? 한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사고는 무슨, 그냥 보고 드릴 게 있어서. 박준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연대장님께 서류 제출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 있으면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 할까? 한소영은 연대장과의 대화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친한 동기와 대화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믹스 아니면 카누 어떤 걸로 마실래? 한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커피 말고는 녹차밖에 없는데? 그럼 녹차로 마실게. 한소영에게 녹차를 든 종이컵을 건네며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뭔 일 있어?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한소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준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미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와, 엄청 심각한 문제네. 연대장님께도 보고했는데 뭔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어.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마 연대장님도 당황했겠지. 국회의원 관련된 건인데, 에이, 그래도 연대장님이 제대로 처리해 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후 박준혁은 서류를 제출하러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연대장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성우 연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의원님. 방금 그 여군이 다녀갔습니다. 네, 성추행 신고를 했습니다. 박준혁이 깜짝 놀라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네, 아예 강제 전역을 시키는 방향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대장이 유충균과 짜고 한소영을 전역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준혁은 한소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차마 알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장성우 연대장이 갑작스럽게 부사관 회식을 지시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연대장이 직접 술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한소영을 포함한 부사관들은 상급자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경 한소영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소영도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살짝 취한 상태로 약간씩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40대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군이네. 오빠랑 술 한잔 할까? 한소영은 순간 화가 났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길을 막고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소영은 민간인과 시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려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한소영의 팔을 잡으며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소영이 팔을 빼려는 순간 남성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혼자 넘어졌습니다. 아야, 인연이 나를 밀쳤어. 한소영이 당황하며 일으켜주려 했지만 남성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술에 취한 한소영은 당황하며 급히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한소영이 출근하자마자 김성현 대위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한 중사, 지난주 금요일 회식 때 민간인과 무슨 일이 있었나? 한소영이 당황해서 말을 약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그 화장실을 가려고 밖을 나왔는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저한테 시비를 걸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때 군사경찰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한소영 중사님, 민간인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한소영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당황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군사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한 중사님과 피해자가 가까이 붙어 있다가 피해자가 쓰러지는 게 찍혀 있어요. 영상을 보니 애매한 각도에서 촬영되어 마치 한소영이 남성을 밀거나 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서가 여기 있어요. 한소영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혼자 넘어진 거라고요. 군사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중사님, 그날 많이 취하셨다면서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CCTV 증거와 상해 흔적, 병원 진단서까지 있으니까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시죠. 장성우 연대장이 나타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중사, 정말 실망이야. 평소에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민간인을 폭행할 줄이야. 한소영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정말 무고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고는 무슨 뻔뻔하기까지 하구만. 즉시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야겠군. 일주일 후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들 앞에서 한소영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인 폭행 혐의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저녁날 한소영은 5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소영은 방에 틀어박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한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군대 동기 박준혁이었습니다. 한소영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결국 받았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소영아, 나야 준혁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한소영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너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어. 한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뭘 얘기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영아, 나한테는 내가 도움을 준 적이 있잖아.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이틀 후 토요일 오후, 한소영은 집 근처 공원에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며칠간 집에만 있었던 한소영은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연락해줘서. 박준혁이 한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한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박준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유충균과 연대장이 짜고 너를 전역시키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한소영이 벤치에서 몸을 돌려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박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연대장실에서 나온 후에 내가 다시 갔었잖아. 그때 연대장이 유충균과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 한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넌 그걸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박준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내가 발설했다는 게 발각되면 나도 큰일 날 것 같았거든. 한소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이 진실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배신감과 그래도 지금이라도 털어놓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박준혁이 한소영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너는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아줬잖아. 그때 언젠가는 꼭 너에게 보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어.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들어질 때 정작 나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복수하자. 한소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라니? 무슨 말이야? 유충균과 연대장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시거든. 정치권과 인맥이 많으시고 국회의원들과도 아는 사이야. 박준혁은 10분 동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유충균이 나를 알아볼 텐데. 아니야, 절대 기억 못해. 군에서 악수하던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 박준혁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처음에는 무섭게 들렸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아, 정말 가능할까? 박준혁이 한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넌 5년간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이야. 강인한 정신력도 있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누구보다 강하잖아. 한소영의 눈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박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한소영의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복수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준혁의 아버지 박준모 회장의 도움으로 한소영은 유충균 국회의원 사무실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충균 의원실 앞에서 한소영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해서 인상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유충균이 각종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상장과 감사패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여직원이 한소영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한소영 씨 맞으시죠? 면접 보러 오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유충균을 만났습니다. 유충균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충균이 한소영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한소영 씨죠? 박준모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한소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서직에 지원한 한소영입니다. 유충균이 한소영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회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한소영이 두 손으로 악수에 응하는 순간 유충균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면서 반대편 손으로 한소영의 왼쪽 팔을 자연스럽게 건드렸습니다. 한소영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몇 달 전 연병장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아야 했습니다. 유충균은 이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한소영의 팔뚝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대담하게도 손가락이 팔꿈치 부근에서 거의 겨드랑이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와,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유충균의 시선은 한소영의 얼굴이 아닌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합니다. 유충균의 손길이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한소영의 팔뚝 근육을 주물주물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한소영의 팔 안쪽 민감한 부위까지 건드렸습니다. 한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유충균이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박 회장님 추천이면 믿을만 하니까 바로 시작하시죠. 한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면접은 안 보시는 건가요? 유충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는데요. 인상도 좋고 건강해 보이고. 그의 시선이 다시 한소영의 몸을 훑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다른 직원이 나와 유충균에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충균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벌써 그 시간이네. 한소영 씨,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급여나 근무 조건은 김 팀장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의원실에서 나오자 김 팀장이 한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소영 씨, 축하드려요. 의원님이 이렇게 빨리 결정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한소영이 김 팀장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사무실 구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의원실은 크게 접수실, 직원 사무실, 그리고 유충균의 개인 사무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방의 위치와 출입문, CCTV 설치 위치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한소영이 유충균 의원실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비서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 일정 관리, 방문객 응대까지 모든 일을 꼼꼼히 처리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유충균이 한소영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소영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한소영이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유충균이 책상 서랍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카드로 은행에 가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오세요. 국정감사 특별활동비라고 적힌 카드였습니다. 특별한 용도가 있으신 건가요? 유충균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1시간 안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한소영은 의구심을 느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유충균에게 가져다 주자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건 수고비입니다. 유충균이 봉투에서 20만 원을 꺼내 한소영에게 건넸습니다. 한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열심히 일한 대가인데. 그냥 받으세요. 유충균이 억지로 한소영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한소영은 이 상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익숙해 보이는 유충균의 얼굴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소영은 김 팀장에게 전임 비서에 대해 물었고 지난달에 갑자기 그만뒀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임 비서에 대한 흔적을 찾다가 서류 한쪽에 적힌 이름과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어렵사리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소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전임 비서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박지연은 28세답지 않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푸석하고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충균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한소영입니다. 박지연이 경직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연락하신 건가요? 한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비서로 일하실 때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박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소영은 박지연의 반응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의원실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박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냥 뭐. 한소영이 결심을 하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사실 유충균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 의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의 비리를 찾아서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한소영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연 씨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혹시 의원실에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박지연이 한동안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어요. 한소영이 박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만진다거나 나중에는 더 심해졌어요. 술자리에서 옆에 앉혀놓고 박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소영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박지연이 마음을 다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리였어요.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쓰라고 지시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한소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나요? 박지연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활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역을 다른 명목으로 조작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한소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나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하기 전에 진짜 장부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복사해뒀거든요. 한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박지연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박지연과 한소영은 카페에서 나와 박지연 집 앞으로 갔습니다. 박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 뒤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 뒤 봉투를 한소영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소영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는 그냥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 진짜 특활비 사용 내역이 들어있어요. 의원님 부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소영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걸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박지연이 한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의원 사무실 휴게실에서 김 팀장이 커피를 타며 말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죠? 특히 의원님 부인 관련 업무도 많을 거예요. 한소영이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업무요? 김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명자 여사님이 카드 사용하시는 걸 정리하는 게 일인데 솔직히 좀. 그래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김 팀장이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활비로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사세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정리해야 하거든요. 한소영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현재도 이런 부정 사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괜찮은 건가요? 김 팀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월급 받는 입장에서. 그때 밖에서 유충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 어디 있어요? 김 팀장이 급히 나가고 한소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3시경 한소영은 의원실 컴퓨터에서 공식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박지연이 말한 대로 모든 내역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도서구입비 380만 원, 2024년 3월 22일 사무용품비 200만 원, 2024년 4월 5일 회식비 150만 원, 명품백 구매는 도서구입비로, 골프장 입회비는 사무용품비로, 고급 레스토랑 비용은 회식비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를 대조하면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소영은 가방 속 증거 자료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유충균과 이명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강제 전역시킨 장성호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소영은 다음 단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활비 부정 사용 증거를 확보한 지 일주일 후 한소영은 또 다른 수상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유충균의 개인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영이 귀를 기울이자 유충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네, 이번 건은 확실히 처리해드리지요. 국토부 쪽으로 얘기해놨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네, 그 대신 약속한 건 지켜주셔야죠.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누죠. 아, 그리고 지난번처럼 현금이면 더 좋고. 네, 알겠습니다. 유충균이 통화를 끝내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30분 후 유충균이 개인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한소영 씨, 다음 주 화요일 4시 반부터 일정 있으니 다른 스케줄은 잡지 마세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좌관님도 운전 동행 일정 잡아 놓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저 혼자 다녀와야겠어요. 한소영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미리 예약을 해드릴까요? 유충균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게요. 그냥 시간만 비워두시면 돼요. 한소영은 유충균의 이상한 행동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일정을 비서에게 맡기던 사람이 혼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유충균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팅 후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한소영은 재빨리 의원 사무실을 나서서 유충균의 뒤를 따랐습니다. 20분 정도 이동한 후 유충균의 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빌딩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간판을 보니 조양건설 본사였습니다. 한소영이 멀리서 지켜보니 유충균이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 유충균과 50대 중반의 남성이 함께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남성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상당히 격식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소영이 조심스럽게 따라가니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소영이 숨어서 지켜보는데 건설업체 대표로 보이는 남성이 트렁크에서 사과 박스를 꺼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성이 사과 박스를 유충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충균이 박스를 받아 살짝 열어봤습니다. 박스 안에는 사과가 아닌 두툼한 현금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국책사업 수주 확정됐죠? 건설업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1200억 원 규모 공사를 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충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연락드리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죠. 한소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현금이 든 박스를 주고받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유충균이 사과 박스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고 떠났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도 자신의 차에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소영이 카페로 돌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조양건설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 조양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 발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1200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한소영이 더 조사해 보니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회에 유충균이 국정감사를 통해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건설업체 뇌물 현장을 목격한 지 3일 후 한소영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 의원실에는 한소영과 유충균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한소영이 서류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유충균의 개인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성호야. 응, 지금 통화 괜찮아. 요즘 바쁘지? 우리 중암고 출신답게 열심히 하고 있네. 유충균의 말투는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 편안했고 동시에 아무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한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성우 연대장과의 통화였습니다. 한소영이 조심스럽게 유충균의 사무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성호야, 식비 예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예산 편성할 때 도움 줬는데. 한소영이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아, 그렇게 처리했구나. 부실급식이라는 말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하고. 응, 그 차액은 약속대로 처리해주면 돼. 유충균의 목소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렸습니다. 1인당 식비를 1,000원 줄여서 그 돈으로. 맞아.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절약되는 거야? 한소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 급식비를 줄여서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럼 1년이면. 아,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 그 돈으로 내가 말한 업체에 계약 주면 되잖아. 유충균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응, 태천식품 말이야. 거기서 좋은 조건 제시했거든. 아, 성우 너도 당연히 몫 있으니까 걱정 마. 한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 장병들의 급식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그 차액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성호야, 다음 달 예산 심의 때 훈련비도 좀 조정해줘. 실탄 훈련 횟수 줄이고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응, 내가 추천하는 업체로 넘겨주면 돼. 한소영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군사훈련까지 부실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 그 성추행 신고한 여군 문제는 완전히 정리됐지? 아, 강제 전역 시켜버렸다고? 다행이군. 한소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보내네? 걘 내가 알아서 잘 처리했지. 원래 그런 일 많이 해봤거든. 뭐 갈비뼈도 물론 멀쩡하고 진단서도 깔끔하게 나왔고. 유충균이 통화를 슬슬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골프 치면서 자세한 얘기 나누자. 성우, 너 골프 실력 늘었다면서? 하. 그래, 그럼 이만. 통화가 끝나자 한소영은 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장성우와 유충균의 유착관계를 확인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소영이 태천식품에 대해 검색해보니 최근 여러 군부대 급식 계약을 따낸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대에서 급식질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기사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충균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소영이 의원실에 도착했을 때 유충균은 이미 개인 사무실에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유충균이 고개를 들어 한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한소영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한소영이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자
유충균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소영 씨는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의원실에 오게 된 거죠? 여러 사무직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했고요. 유충균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준모 회장님과는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아버지가 건설업계에서 일하셔서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유충균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 진행하죠. 한소영이 사무실을 나온 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유충균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경 유충균이 외부 미팅으로 나간 사이 한소영은 김 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님, 의원님이 오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 팀장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한소영 씨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네. 정확한 경력이나 배경을 조사해 달라고.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한소영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유충균이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한다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한소영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충균이 점심시간에 한소영을 불렀습니다. 한소영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한소영이 들어가니 유충균의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소영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한소영이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충균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소영 씨가 군복무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제17보병연대에서. 한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강제 전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충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한소영이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 했습니다. 의원님, 과거 일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유충균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소영 씨, 당신이 바로 그때 그 여군이죠? 저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소영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유충균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네.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들어온 건가? 한소영이 마지막 담력을 발휘하며 말했습니다. 의원님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유충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비리를 안다는 거야? 특활비 부정 사용, 건설업체 뇌물, 장성호 연대장과의 군 예산 조작,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유충균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뭔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데? 헛소리 말고 당장 나가. 당신은 해고야. 한소영이 의원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의원님, 곧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유충균이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고. 한소영은 의원 사무실을 나서면서 이제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소영이 의원실에서 쫓겨난 다음 날 그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지금 뉴스 봤어? 큰일 났어. 한소영이 급히 TV를 켰습니다. 아침 종합뉴스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 여군이 위장 취업해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충균 국회의원 측은 해당 인물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비리로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충균이 한소영보다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유충균이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성추행 신고를 했던 전 여군이 복수 목적으로 제 사무실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유충균이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소영이라는 이 인물은 저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품고 허위 정보를 수집해 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충균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당시 부대 시찰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악수를 했을 뿐입니다. 이를 왜곡해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모함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소영 씨가 수집했다는 정보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저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조작된 자료일 겁니다. 그 사람이 강제 전역한 경위를 보면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한소영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영의 개인정보까지 온라인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군복무 경력, 강제 전역 사유, 심지어 집 주소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소영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충균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지 사흘 후 일요일, 한소영과 박준혁은 박 회장의 도움을 받아 반격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박 회장이 연결해준 정치 전문 기자 김재영과 함께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재영 기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정치권 부정부패 폭로에 정평이 난 인물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씨, 지금 상황이 매우 불리한 건 아시죠? 여론이 완전히 유충균 의원 편에 서 있는데. 한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시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한소영이 준비해온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박지연이 제출한 자료는 실제 특활비 사용 내역과 조작된 공식 장부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6개월간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 사용했다고요? 네, 명품 쇼핑, 해외여행, 성형외과 시술비까지 모두 특활비로 결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소영이 건설업체 뇌물수수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서 찍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유충균과 조양건설 대표가 현금이 든 사과 박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지난달 25일 저녁입니다. 1,200억 원 국책사업 수주 대가로 현금 뇌물을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한소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충균과 장성호 연대장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녹음을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은 폭탄급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해서 터뜨려야겠어요. 김재현 기자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20년의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특종을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김재현 기자의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유충균의 각종 비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방송되는 순간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SNS에서는 유충균 사퇴를 요구하는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유충균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황한 채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언론사에서 해명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충균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해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 여자가 불법 녹음한 걸 증거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유충균 자신도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유충균의 정치적 동지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습니다.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충균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 유충균이 은밀히 장성호 연대장과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휴게소에서 두 사람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유충균은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장성호는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상황이 심각해. 장성호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아세요? 국방부에서 이미 조사팀을 꾸렸어요. 유충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거잖아.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장성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녹음까지 나왔는데. 성호야, 우선 관련 서류들부터 정리해야 해. 급식비 관련 회계장부, 훈련비 조정 내역, 모든 걸 없애야 돼. 장성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군 기밀이라 함부로. 유충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우리가 같이 망하든지 같이 살든지 해야 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어려움 넘겨온 사이 아니야. 장성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월요일까지 정리하겠어요. 그리고 태천식품 관련자들한테도 입단속 철저히 시켜. 함부로 입 열면 자기들도 끝이라고. 두 사람은 30분간 증거인멸 계획을 세우고 헤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장성호는 부대로 돌아가 은밀히 증거인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급식비 관련 회계장부를 개인적으로 소각하고 컴퓨터 파일들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부대 내 한 간부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현 대위였습니다. 한소영 사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성현 대위가 장성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서류를 태우는 장면과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같은 시간 유충균의 자택에서도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명품 구매 영수증들을 모아서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는 이미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파견한 수사관들이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김성현 대위가 한소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소영 중사. 아니, 한소영 씨. 김성현입니다. 한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어쩐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성현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대장이 어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촬영했어요. 한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걸 없앴는데요? 급식비 관련 회계장부를 태우고
컴퓨터 파일들을 삭제했어요.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한소영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검찰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때 소영 씨한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계속 미안했거든요. 김성현 대위의 제보로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인멸 현장 영상은 유충균과 장성호의 공모 관계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김재현 기자가 추가 폭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유충균, 장성호, 증거인멸 공모, 현장 영상 확보. 기사에는 장성호가 서류를 태우는 장면과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여론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태천식품과의 관계에서 군 장병들의 급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온 것입니다. 현역 군인들이 익명으로 제보한 급식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박지연이 TV에 직접 출연해 증언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 직원들의 추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유충균의 성희롱과 갑질, 비리 강요 등의 증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유충균은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김승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발각된 이상 더 이상 변호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는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충균이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백이라니, 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한소영은 뉴스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성현 대위의 용기 있는 제보와 박지연의 공개 증언으로 진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유충균과 장성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6시 검찰 수사관들이 유충균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새벽 체포를 결정한 것입니다. 유충균이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충균 의원님,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유충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체포라니.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있는 거 몰라? 이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여론을 의식해 유충균 체포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자가 급히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유충균이 수갑을 차면서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유충균이 검은 승합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언론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이 장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장성호 대령도 군사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이명자도 공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이 한 일인데 왜 저까지. 하지만 검찰은 이명자가 특활비 부정 사용의 직접적 수혜자이며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주 후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소영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유충균이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국회의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유충균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배임,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유충균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국정감사 특별활동비 3,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조양건설로부터 1,200억 원 국책사업 특혜 대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대 시찰 중 여군을 성추행했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나아가 장성호와 공모하여 군 예산을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유충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는 완전한 모함이며 특활비 사용도 정당한 업무 목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첫 번째 증인으로 한소영을 호출했습니다. 증인 한소영,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소영이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유충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시선에는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가 한소영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15일 부대 시찰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한소영이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 유충균이 악수를 하면서 제 팔뚝을 성적 의도로 만졌습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닌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유충균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냥 격려한 것뿐이에요. 증거도 없잖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진술 중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한소영이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증거. 네, 증거는 없는 게 아니라 없앤 거겠죠. 유충균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여기 증거 영상입니다. 한소영은 태블릿을 꺼내 당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유충균 의원이 악수를 하며 팔을 만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충균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재판장은 성추행 여부가 이번 공판의 핵심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추가 증거 공개를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증거 영상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정훈 장교가 당시에 촬영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장성호 연대장이 해당 영상을 통째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소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백업본을 남겨둔 정훈 장교의 도움으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장성호 대령과 유충균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호 대령은 영상 삭제를 지시했지만 정훈 장교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백업본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해당 사실을 알아내어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불이익이 가해졌고 결국 자해공갈 시비로 저는 강제전역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소영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공판 일정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 검토가 있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소영을 향해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소영 씨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반면 호송차에 오르는 유충균을 향해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재판 결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충균의 유죄가 확실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유죄 판결은 확실하고 형량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한소영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유충균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충균, 장성호, 이명자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충균이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한소영은 시원함과 함께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소영은 박준혁, 박준모 회장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소영의 복수를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박준모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젊은이를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한소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한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뭘 할 거야? 한소영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박준모 회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치요? 저 같은 사람이. 박준모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야말로 정치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권력의 부패를 몸소 경험했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박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어. 한소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박준모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이에요. 그리고 소영 씨는 이미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한소영은 사건 이후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그녀를 용기 있는 고발자, 정의의 수호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소영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충균 의원의 반대 정당에서 영입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당대표가 직접 한소영을 찾아왔습니다. 한소영 씨, 저희 당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영입하고 싶습니다. 한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대표님, 저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 당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험은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소영 씨가 보여준 정의감과 실행력이에요.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시면 당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청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 척결, 정치 개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소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서.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국민들이 소영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한소영은 박준혁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아, 정말 모르겠어. 내가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박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넌 이미 정치인보다 더 큰 일을 해냈어. 부패한 권력에 맞서서 정의를 실현했잖아. 하지만 정치는 다르잖아.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일 텐데. 박준혁이 한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소영아, 생각해봐.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소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겠지. 맞아. 그리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야. 한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일 후 한소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기쁩니다. 소영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당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당론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당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영 씨이기 때문에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한 달 후 당사 대강당에서 한소영의 청년 최고위원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500석 규모의 강당은 당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2시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맞이합니다. 한소영 청년 최고위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혁과 박준모 회장이 앞자리에 앉아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임 비서 박지연도 참석해서 한소영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의 용기에 감동받아 격려차 온 것이었습니다. 김성현 대위는 군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그는 양심적 제보로 한소영을 도운 후 오히려 더 존경받는 장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소영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진한 남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던 한 명의 군인이었습니다. 한소영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부당한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한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힘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에는 저처럼 억울함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 군 내부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병들, 국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 한소영이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겪는 억울함을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영이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권력의 부패와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성평등이 실현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소영이 연설의 클라이맥스로 향했습니다. 저 한 사람의 힘은 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렸습니다.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사회,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소영이 마지막으로 힘차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이 우렁찬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박준혁이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준모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소영은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한소영은 당사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옥상으로 올라와 한소영 옆에 섰습니다. 소영아,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한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박준혁이 한소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소영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정말 시작이지.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 저녁 해가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새로운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더 큰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소영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